올해 세계에서 제일 주목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 컨퍼런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중국 이외 유럽의 일부 선진국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일부의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유를 말하는 한 학자. 과연 관객석을 설득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베를린의 한 국제정치 컨퍼런스에서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이 울려 퍼지자 회의장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기자들이 한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전통적 강대국들을 두고 격렬히 토론하던 직후였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를 낸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라라 비에이라, 브라질 출신의 국제정치학자. 회의장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였고 누군가는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며칠 뒤 이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어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공동 발표한 2025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6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인식한 게 2010년이었어요. 당시 저는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동아시아 외교 정책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에 집중할 때 저는 희미하게 스쳐가는 한국이라는 이름에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그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한국에 대해 나오는 정보는 정말 적었어요. K-팝, 김치, 삼성 정도? 하지만 그 애매한 정보가 오히려 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자주 국제뉴스에 등장하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2012년 여름 저는 마침내 석사 논문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제 생각은 산산조각 났어요. 서울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처럼 정교하면서도 역동적이었고 사람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질서정연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몇 시간이고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높은 빌딩 옆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새벽까지도 환하게 불이 켜진 식당과 서점. 저는 기술보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문화 충격이 더 컸어요. 한국 사람들에겐 묘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어떤 내면의 확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자부심. 그 자긍심이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어요. 폴란드와 달리, 아니 브라질과도 완전히 달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글로벌 감각이 무척 뛰어나면서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었어요. 뉴욕, 파리, 도쿄를 동시에 바라보면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자각이 뚜렷했죠.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매료되었고 박사과정 역시 한국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외환위기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도약했어요. 그 힘의 비밀이 뭘까? 저는 그 해답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수년 동안 수많은 도시와 기관을 방문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의지의 나라다. 천연자원도 부족했고 시작점도 불리했지만 한국은 오직 실력과 집념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해왔어요. 그 집단 기억이 이 나라를 진짜 강국으로 만든 거예요. 국제정치학자로서 한 나라의 힘을 분석할 때 저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GDP 수치만 보지 않아요. 시스템, 외교관계, 위기 대응력까지 모두 포함해서 봐야 하죠. 그런 기준으로 세계를 보면 전통 강국들이라고 해도 결코 무적이 아니었어요. 예컨대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지만 정치 양극화와 내부 불평등, 고립주의 성향으로 인해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어요.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폐쇄적 정치 구조 때문에 국제적 신뢰를 얻는 데에 한계를 겪고 있고요. 러시아는 군사력은 강화나 부패와 인구 감소, 취약한 경제 구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났고 심지어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줄 아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머물렀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어요. 매일같이 수업에 참석하고 젊은 한국 학생들과 토론하며 교수진과 인터뷰하고
대기업 임직원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결코 기회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을 쫓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제가 방문한 한 전략기획팀에서는 직원들 모두가 밤늦도록 자리에 앉아 분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고 ESG 경영, 친환경 기술, 글로벌 협업 같은 단어들을 현실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유럽에서 봐온 어느 기업보다도 빠르고도 체계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국방기술 박람회에서 한국의 자주포와 전투기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세계 1위라 불리는 기술력, 거기엔 허풍이 없었어요. 미군 장교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총과 포가 아니었어요. 바로 문화 콘텐츠였죠.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처음에는 단순한 한류 현상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콘텐츠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세상의 구조를 비추었고 무엇보다 한국이 누구인지를 세계에 말하고 있었어요. 전쟁 없는 방식으로 싸움 없는 영향력으로.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였어요. 서울 어느 저녁이었어요.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채 문제집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도 그 아이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기술도 문화도 아닌 걸지도 몰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희생, 학생들의 열정, 사회 전체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교육, 기술력, 기업, 성장, 문화, 콘텐츠, 국방, 외교. 이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2025년 봄, 폴란드 바르샤바 제 연구실에서 포브스의 최신 순위를 봤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 6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선 순위. 저는 소리 없이 웃었고 동료 학자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연 건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강대국의 정의를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025년 포브스 발표 이후 유럽 학계는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웠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국제정치연구소들은 긴급 포럼을 열었고 한국이 어떻게 기존의 패권 구도를 깨고 세계 6위에 올랐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BBC, 르몽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유럽 주요 언론들은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기술 국가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강대국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 표현은 너무도 정확했어요. 한국은 군사력 하나로 세계를 압도하지 않았고 문화 하나만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단단한 공동체 정신으로 움직이는 고도로 정밀한 사회적 기계였어요. 한편 일본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도쿄의 한 포럼에 참석했을 때 일부 일본 학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그 순위를 인정했어요. 산업 기반은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속도와 영향력을 본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우리보다 빠르다.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역사의 전환점에 있음을 모두가 느꼈던 거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 연구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감춰진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회복 탄력성은 미국조차 따라가기 힘들어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마지막 날 저는 한 한국인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 나라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움직이는 걸까요? 그분은 잠시 창 밖을 내다보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우린 무너져 본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다 같이 버텨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속도는 빠르고 효율성이 생명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가족, 우리나라. 이 우리에는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라 같이 이겨내자는 생존의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수많은 순간에 직접 목격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폭우가 쏟아지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시하천을 치우는 시민들, 대학 캠퍼스에서 모르는 학생의 발표 준비를 돕는 동아리 친구들. 이건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있는 공동체 DNA였어요. 위기 때마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회가 있고 위기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회가 있죠. 한국은 확실히 후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강대국의 기준이었어요. 한 나라의 힘은 GDP 수치나 군사 장비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들이 자기 삶을 책임지려는 자세는 있는가,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가. 저는 한국에서 그 모든 답을 사람들 눈빛에서 찾았어요. 2025년 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6위 순위를 보고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순위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말해주는 문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기술로만 세계를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문화로만 유명해진 것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하나의 진심과 노력,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한국을 이 자리에 올려놓은 진짜 동력이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아요. 국토 면적도 자원도 많지 않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정신은 거대했어요. 어떤 나라는 무기로, 어떤 나라는 자원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 문화, 교육 그리고 공감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기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한국은 앞으로 세계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고 인류가 혼란과 위기 속에서 돌아봐야 할 미래의 방향성이에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 앞으로도 이 나라를 더 깊이 연구하고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줄 미래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땀과 정성 위에 자라고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이고 진짜 세계 강대국을 만든 주인공들입니다.